(2023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과 북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간첩질, 특히 북한을 위한 간첩질에는 관대한 사회, 좀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위수령을 부활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을 잡아놔야 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과 종북주의자들을 풀어둘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이 간부가 참여한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에서 열기로 한 건데, 이 민노총 관련자 4명이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과 통신을 주고받고 또 그를 통해서 민노총을 어떻게 움직인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간첩, 특수잠입, 탈출, 해합통신, 편의제공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계속 열리지 못한다. 근데 이 변호인 측들은요, 이걸 국민참여재판으로, 즉 일반 국민들 중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을 열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일단 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이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희역회 결생한 사람들 관련된 거죠. 근데 왜 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기로는 국가보안법과 위수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위수령을 부활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하고 쳐다보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인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안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란을 일으키거나 바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도록 외환을 일으키는 자들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고, 또 군에서 내란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 군 형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 내란은 내란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거는, 이건 참 뭐라 그럴까? 왜 국민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상당히 지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게 1948년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재헌국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대한민국 만들지 말라고 제주에서 4.3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를 습격했고, 경찰이 막지 못하니까 군이 출동하는데, 군에서 반란자들이 나와서 군 지휘관을 사살하고, 또 그들이 또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과 협력하니까 광주에 있던 14연대를 추가로 출동시키는데, 그때 14연대에서 또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지휘관들을 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14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4연대를 보내는데, 또 그들의 중에 상당수가 14연대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쫓기게 되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48년, 49년, 그리고 터져나오는 게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서 반의를 주장하고 하는 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북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 내통을 했던, 남북을 왔다 갔다 공작원이 정재한이라는 여성이었다. 그 여성의 몸에서 이제 북한에 오고 간 그 보고서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사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접촉했던 국회의원들이 프락치로 몰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1950년 전쟁 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순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지나면서 우리 군과 정치에 들어있던 좌파를 딱 끊어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더 반발해서 전쟁을 한 거고, 그 전쟁 때 우리는
우리 자체 내의 좌파를 제거했기 때문에 비록 전쟁 전투 능력은 딸려갖고 초기에 패전하긴 했지만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붙는 그런 배신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순 사건을 치르면서 48년 여순 사건을 치르면서 대한민국 법률 제10번째 법률 제10호로 만들어지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이 군사 반란이면서도 또 거기에 또 다른 세력이 합세해서 무슨 단체를 만들어 빨치산을 만들어서 저항하는 자들은 잡아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이 국가보안법 덕택에 여수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덕택에 6.25 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여수 사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은 있었어요. 사실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왔던 게 대일본 제국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치안유지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메이지 이후에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면서 쭉 나오면서 천황제를 부인하거나 일본이 대일본 제국이 상당히 반공 국가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붕괴시켰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군주정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군주정이든 입헌 군주정이든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1920년대인가 만들어서 이 천황에 반대하거나 또는 뭐 일본 체제를 꺾는 대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유지해 왔었죠. 그러한 일본이 1945년에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정을 받다가 1952년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없어지죠. 그러면 일본은 자기네 지금 체제, 지금도 입헌 군주정인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체제 유지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파괴방지법, 줄여서 파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1952년인가 4년에 만들어서 그거 일본이 만들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당 대통령이 한번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죠. 못 바꿉니다. 우리도 체제유지법으로 국가보안법을 48년도에 만들어서 48년도인가? 9년도인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48년도에 만들었었죠. 48년도 12월에 48년도 12월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등 10개조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국가 반란이 아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잡아넣을 수 있죠. 일본에서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대일본 제국에서도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천황을 없애자라는 모의를 했다고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해서 잡아나갔고 굉장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었죠. 58년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6.25를 치르고 쭉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58년 쭉 오면서 자꾸 이게 흔들리게 되고 더군다나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 4.19가 있고 그리고 4.19를 후에 집권한 민주당이 실패하니까 61년도에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추가로 국가보안법을 없앤 게 아니라 추가로 더 하나의 체제법을 만듭니다. 그게 유명한 반공법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두 개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면서 나갑니다. 이 반공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가 하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할 때 그때서야 없앱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한때 핵무장까지 추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는 체제를 안정화시켰다. 박정희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공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항상 3분의 1은 자기 국회의원이 존재하도록 유정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3분의 1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지명해 놓고 나머지 3분의 1을 놓고 선거해서 거기서도 여당이 이기니까 반만 차지해도 전체 국회의 3분의 2는 박정희에 충성하는 그런 국회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입법부는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가 자기 의도한 대로 박정희가 독재만 해서 자기만 잘 살았으면 문제인데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쪽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다가 김재규한테 암살되면서 정권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80년에 방공법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보안법만 쭉 유지가 되다가 이게 언제 위기를 맞는가 하면 김대중 정부 때 이걸 없애자 어째자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김대중 씨는 자기가 방공법이나 뭐 보안법에 많은 피해를 받겠죠. 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려를 했던 사람은 김대중 씨한테 사형을 선고하게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오히려 배려를 했습니다. 가장 전두환 씨를 힘들게 했던 거는 김영삼이었죠. 보수에 의해서 당선된 김영삼이 아주 대한민국을 망치는 안보 체제를 흔들고 근간을 흔드는 좌파적 걸 가장 많이 했었죠. 물론 김대중도 북한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건 했지만 우리 내부를 흔드는 건 덜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 한 다음부터 노무현과 문재인을 잘 봐야 됩니다. 노무현 씨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다가 탄핵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다시 자기가 만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니까 4대 개혁 입법으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했던 문재인은 당시 기무사령관 송영근 씨를 불러가지고 밥과 술을 마시면서 당신 기무사령관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대를 매주시오라고 특별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에 송영근 씨가 반발하죠. 이 송영근 씨와 이 이야기는 제가 신동아에 송영근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근간법, 이게 물론 인권 탄압 판단 시비가 있지만 그 인권 탄압 시비를 일으키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을 흔든 세력들입니다. 민주화 운동가일 수도 일부 있지만 흔든 세력이 주류입니다. 근데 국가안보법을 없애주시오 딱 찍어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걸 못 없애는데 이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를 자꾸 약화시키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문재인 씨가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보안법을 없애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2000년인가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좌파가 굉장히 극성했어요. 소리 없이 급성했습니다. 그 자들은 인터넷으로 북한하고 막 통하면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북한 간첩이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막 전달하고 해서 민노총들이 날뛰고 지금 이런 위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옛날엔 북한 간첩이 직접 왔기 때문에 정재한 같은 여자가 왔기 때문에 그걸 딱 잡으면 됐는데 이젠 잡기도 어려워. 그때 그 자들이 했던 게 우리가 F-35를 도입하는 거를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운동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래야 할 때인 2021년 6월 23일 당시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북한과 내통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존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등으로서 뭐 보안법 없애야 된다는 무드를 만들었던 문재인한테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이걸 아마 추진했으면 또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맞았을 텐데 정치적 판단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안법이 유지가 됐는데 점점 사법이 됐고 이 보안법이 유지가 안 되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기시 지킬 수 있는 위수령을 대한민국에 위태롭지도 않은데 위정자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쓸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문제지만 결정적인 위기일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다 없애버렸어. 계엄령은 그것까지 없애면 정말 위험하니까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겨우 당선된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지금 뭘 추진하니까 이제 법원 자체도, 김명수 법원 자체도 다 우리법 연구에 좌파들이 많죠. 일부 소수의 제대로 된 판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쪽 판사들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 때 재판도 이상하게 했는데 이 간첩 사건들이 있어도 쭉쭉쭉쭉 안 나갑니다. 또 우리 법조인들 중에도 민변 쪽에 유우성 간첩 사건, 그거는 화교 출신의 유우성이가 한국에 와갖고 이제 북한과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유우성 사건은 거기에 뭐 저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우성 화교 간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국정원 직원들은 지리멸렬 자살을 하고 공작 조직들은 와해가 되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죠. 보안법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고, 오히려 또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날뛸 수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드는 하나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윤 정부가 들어섰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일단 체제 정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수령을 부활하라는 말과 더불어 보안법 적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라. 이게 지금 이 법이 중리산이 하면서 유지되어 왔거든요. 이 체제를 유지하는 법은 일본이 지금 굉장히 민주화됐지만 파괴방지법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2001년에 9.11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든 법이 뭡니까? 애국법, 패트리어트법입니다. 패트리어트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때, 저도 미국 갈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뭔가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허리띠 풀고 다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갔잖아요. 왜? 체제를 풀어줬을 때 된통 당하면 자국 국민이 3,000명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국가가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 하고, 그때 여권도 전자여권도 다 바뀌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안전해지는 거는 국민들이죠. 저는 늘 뉴스를 볼 때마다, 특히 좌파일수록 이태원 참사 사건 얘기할 때마다 국민 안전이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떠듭니다.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게 북한의 위협인데, 북한의 위협에 따라,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들을 막는 보안법이나 그들이 준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위수령을 제대로 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고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모순이죠. 굉장히 모순입니다. 굉장히 모순입니다. 지금 북한이요, 걔네들이 쐈던 천리마 일형 발사체를 우리가 2단을 건져 올렸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앞에 있는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위성도 우리가 거의 찾아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기밀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체면이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은 2주 동안 반윤석열 운동,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죠. 극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다 안 되니까 이제 반일 코드를 갖고 와서, 임종성이라고 하는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수를 먹을 바에는 똥을 먹겠다. 그래서 똥반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똥반일 운동. 왜? 반일로 흔들어서 체제를 흔들기 위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은 두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이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만세하고 죽었다고 하는 여순 사건 때 군 지도자 무슨 소령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종의 어깃장을 넣는 건데,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때 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문재인을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 정부는 힘듭니다. 민노총도 북한하고 내통하고 정치활동하는 민노총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정치를 쭉 보면서 작년만 해도, 올 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문제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낮았거든요. 지금도 높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한 40% 언저리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보도는 없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굉장히 뚝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왜 나오느냐?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 보안법까지는 안 갔지만 그 싱하이밍 같은 자들에 대해서 너는 원세계냐 하고 딱 공격을 하고 들어갈 때부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체제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50% 넘어가냐? 그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넘어가는 거는 문재인이가 잘합니다. 요리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돈 풀어서 맞춰주고 국가 경제는 거덜내고. 그 저런 사람이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문재인을 딱 수사해서 잡아놓고 이재명은 당연히 잡아놓고 그렇게 해야만 체제도 안정되고 오히려 정권의 지지율도 소폭이나마 올라가서 하나하나 바라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정치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국민 지지율 떨어져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확실히 할수록 윤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이나 올라왔고 이제는 뭐 인기가 너무 없어 유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보도는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결정 내려졌는데 KBS 수신료를 한 전기요금과 같이 받는 게 안 된다라는 결정을 오늘 내렸죠. 김여재 직무위원장 대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2대1로. 네. 이거 이제 KBS가 한 4,000명 직원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생사의 문제니까 자기들은. 이제 봉급도 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중에 일부는 극렬 투쟁할 거고 별로 희한한 방송을 다 할 건데 이 역대 정권들이 94년 이후 누구도 이걸 못한 걸 했거든요. 이게 처음엔 반발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으로서 킬러 조항 없애라 하는 것들이 처음엔 반발이 있지만 차츰차츰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지금 노조 개혁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죠. 저항도 있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위수령을 부활시키고 보안법 정신을 다시 살리는 운동을 그런 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럴수록 우리 윤 대통령은 50%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50%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 영합하는 정권이 될 텐데 50% 정도가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만 국힘당 의원들도 내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 안 할 거니까 당신만 안 되겠다 하고 마구 이 레임덕을 만드는 걸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간첩질에 관대한 사회를 끝내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